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기순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인도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사 역시 여러분들에겐 좀 생소한 파트일 수 있지만 인도사도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용어 자체가 좀 어색할 뿐이지 내용 자체는 일본사와 마찬가지로 단일한 국가 내에서의 역사 변화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선생님이 중요한 흐름 중심으로 그리고 중간중간 서양사와 연결할 포인트, 서아시아사와 연결할 포인트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쉽다, 영어가 어색할 뿐이다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내용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인도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입니다. 인도사 같은 경우는 문명에서 우리가 배웠던 인더스 문명과 겐지스 문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고대 마오리아 쿠시안 굽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마오리아 쿠시안 굽타는 서로가 서로의 선지가 되고 비교하는 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오리아와 쿠시안 왕조를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불교가 달라지거든. 마오리아 왕조의 아스카 왕의 상좌부 불교, 쿠시안 왕조 카니슈카 왕의 대승 불교, 이 둘의 그 불교가 다르고요. 그리고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는 파르티아와 함께 서양사 쪽과 중국사랑도 연결되게 돼요.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로마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굽타 왕조 같은 경우는 고대사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은 한나라, 그리고 일본사로 치면 약간 헤이안 시대 같은 포지션입니다. 인도 고유의 고전 문화가 완성된 데가 있대요. 힌두교가 나오고 산스크리트 중심의 문학이 나오고 또 이 굽타 왕조 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의 승려인 법현이라는 사람이 굽타 왕조로 오게 되고 그 굽타 왕조 만든 날란다 사원에 당나라의 현장과 의정이 오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한번 물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서아시아랑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도 이 왕조들의 수도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지도든 자료든 잘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굽타 왕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에는 이슬람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랑 연결점이 많아지게 돼요. 이슬람 세력의 진출, 가즈니 왕조, 구르 왕조, 특히 델리 술탄의 시대. 굉장히 델리 술탄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무굴 제국은 이제 일본으로 치면 에도 막부, 중국으로 치면 청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에 해당하는 포지션입니다. 전근대 마지막 왕조예요. 그리고 이 무굴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핸드폰 파트에서는 오늘날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분열됐고 종교적 갈등,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그런 종교 갈등,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갈등, 특히 카슈미르 문제, 요게 이제 요즘에 현대사가 중요해지면서 종종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갈등하게 된 이유는 영국이 뿌린 씨앗입니다. 보통 세계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누구 때문이야 하면 찍으면 80%는 다 영국 거예요. 만악의 근원이죠. 자,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명부터 간단하게 볼 거예요. 문명은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도 문명 하면은 우리가 인더스 문명과 겐지스 문명을 구분해야 되죠. 인더스 문명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 인더스강이 어디? 상류의 이 지역 이름 기억하라고 했죠.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에서 어느 족이 인도의 원주민들, 오늘날엔 데칸과 남쪽 남부 지방에 모여 사는 인도의 진짜 원주민들인 드라비다족. 이 드라비다족이 뭘 기반해서 모든 초기 문명은 청동기죠. 청동기에 기반을 만든 문명이죠. 그 청동기 문명은 모두 재정일치의 신권정치, 신정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얘네들이 만든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뭐였죠? 죽은 자들의 언덕이라 불리는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 이야기를 했어요. 이집트에 멤피스와 테베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우르, 우르크, 라가시가 있다면 인더스 문명에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가 있습니다. 벽돌을 이용한 계획도시라는 거, 그리고 도로, 목욕탕, 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완비돼 있던 굉장히 큰 규모의 계획도시였다라는 거고요. 문자는 그림 문자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그냥 상형 문자라고 나오기도 해요.
네, 이거 학설의 차이니까 뭐라고 나오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일각수인장을 썼다는 거죠. 뿔이 하나 달린 짐승 일각수인장, 이게 해독이 되지 않고 있고, 이 일각수인장이 어디에서도 발견된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더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교류했구나 라는 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일각수인장이 발견되니까요. 그러다가 누가 들어와요? 아리아인들이 들어옵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뭘 가지고 와요? 철기를 가지고 와서 이 드라비다족이 있던 인더스강 상교 펀자브 지방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겐지스강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겐지스강에서 만든 게 겐지스 문명이에요. 얘들은 뭘 가지고 왔다고요? 철기를 가지고 온 아리아인들이 만든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만든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정복민으로서 원주민들인 이 드라비다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뭐죠? 네, 카스트 제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카스트 제도가 왜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네, 이 정복자인 아리아인들이 철기를 가지고 온 정복자 이주민 아리아인들이 누구를 통제하기 위해 원주민인 이 드라비다족 얘네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만든 차별적인 신분 제도가 카스트 제도예요. 브라만 종교를 담당하는 사제 집단인 브라만, 그리고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농업, 상업 등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바이샤.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까지가 지배자인 이 정복민인 아리아인들이고, 그 외 원주민들은 수드라와 불가초천민으로 묶어버렸죠. 그리고 이 차별적인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온 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였죠. 이 브라만교에서는 윤회와 업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의 삶은 돌고 도는 윤회의 고리 속에 있고, 지금 너의 현생의 삶은 네가 전생에 쌓은 카르마, 업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지배체제를 차별적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였습니다.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 바로 베다예요. 베다. 자연현상을 숭배하는 경전이었죠. 이슬람교의 꾸란, 조로아스터교의 아베스타,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베다라고 하는 경전 알아두시고요. 이 브라만교가 나중에 나오는 굽타방조 때 나오는 힌두교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 겐지스 문명으로 이제 아리아인들이 철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지역의 주인이 된 이후에, 겐지스 문명이 BC 한 1000년경이었죠. BC 7세기경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BC 7세기부터요. 이 겐지스강 유역에서 이 도시국가들 간의 전쟁과 상업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이 철기 문명이니까 당연한 거죠. 애초에 아리아인들이 철기를 가지고 왔고, 이 철기 문명 자체는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를 통해서 전쟁이랑 생산량이랑 상업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겐지스강 유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이 철기 문명을 기반을 해서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상업으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변화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예요. 철기 문명이 발전하면서 철제 무기를 통해 전쟁 규모가 늘고, 철제 농기구를 통해서 생산량이 늘고, 그 인연 생산물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 도시 국가들이 서로 간에 전쟁도 늘고 상업도 막 활발해지면서 사회가 점점 다변화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누구의 힘이 강해질까? 자, 상업을 담당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카스트 제도에서 바이샤 계층이죠. 얘네가 이제 농업, 상업, 수공업을 담당하는 계층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누가 담당하죠? 그쵸, 크샤트리아죠. 이러면서 사회가 점점 다변화될수록 농업, 상업, 수공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바이샤와 특히 전쟁을 담당하는 이 크샤트리아의 입김이, 권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근본적 의문을 품죠. 나라의 중요한 일은 상업과 전쟁을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저 사제 집단인 브라만이 제1계층으로 최상위 계층에 군림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교의 이런 형식화된 제사의식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만교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싸움인 거죠. 브라만교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파지 집단의 권력이 브라만교에서 나온 거니까 이 바이샤랑 크샤트리아, 특히 크샤트리아 애들이 이 브라만교를 비판하면서 브라만으로부터 권력을 뺏어오려고 시도를 한 거야. 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게 이건 얘가 필기하려고 놔둔 거예요.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파니샤드 철학. 이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거야. 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윤회와 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가 이 돌고 도는 윤회와 업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 윤회와 업을 끊고 해탈해야 한다라는 걸 처음 말한 게 우파니샤드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그 유명한 불교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이제 만든 종교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 윤회와 업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얘들아 정리하면은 자, BC 7세기경부터 이 철기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상업과 전쟁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누구의 힘이 강해진다? 상업을 담당하는 바이샤와 전쟁을 담당하는 크샤트리아의 힘이 늘어난다. 그래서 얘네들이 브라만 계층으로부터 권력을 뺏어오기 위해 브라만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형식화된 이런 브라만교의 제사의식에 반대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게 바로 뭐다? 브라만교의 핵심이 뭐예요? 윤회와 업이잖아. 그 브라만교를 비판한다는 건 그 윤회와 업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깨부셔야 돼. 그 윤회랑 업을 우리가 깨부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해탈. 해탈을 통해서 윤회랑 업을 깰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우파니샤드 철학이 나오고요. 그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종교가 불교예요. 이 윤회와 업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해탈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종교인 자이나교예요. 자이나교. 둘 다 이제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불교와 자이나교입니다. 결국 다 윤회와 업을 끊어버리자 이거예요. 자, 이 자이나교는 바르다마나 마하비라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에 이를 수 있다? 윤회랑 업을 끊어버리는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인계층이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교는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마라, 무소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불교랑 자이나교, 윤회와 해탈 선생님이 적어놨죠. 우파니샤드 철학과 불교와 자이나교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다가 기원전 4세기경에 이 인도 지방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왕이거든요. 이 마케도니아의 왕. 그래서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로부터 이 통일된 마케도니아를 물려받고 그리스 세계를 통일합니다. 아테네랑 스파르타마저 찍어 누르고 그리스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어디로 옵니까? 네, 원정을 떠나요. 동방 원정을 떠나.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로 만족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디를 박살냅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이소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서아시아 공부할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정복하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오느냐? 나는 세상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인도 지방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군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서 어디까지 온 거야? 인더스강 유역까지 침공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충격이었죠. 당시 인도에는 통일된 국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정군이 이 인더스강 유역까지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인도의 여러 소국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인도는 이때 알렉산더에게 정복되었냐? 아니에요. 그럼 인도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알렉산더의 이 원정 자체가 너무나 시간이 길고 지금 마케도니아를 떠나가지고 이집트 찍고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찍고 이제 인도까지 온 거잖아. 알렉산더 대왕 자체야 세상의 끝을 보겠다라는 걸로 막 원정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사실 저거 못하겠다. 그만하자. 이 정도만 해도 우린 정말 많은 땅을 정복했다. 이제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파업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인더스강 유역을 침공하고 국경 지방만 어지럽히다가 결국 부하들의 파업으로 회군하게 돼요. 다만 비록 이제 인도가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여러 가지 운빨로 막아내긴 했지만 이 침략이 인도에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인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언젠가 또다시 저렇게 강대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런 저런 강대한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한다?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거대한 외부로의 침략이 인도 세계에 통일의 필요성을 알려준 거야. 통일이 자극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군이 돌아간 이후에 그 이후에 기원전 4세기경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인도 북부를 통일하게 돼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이름 알아두세요. 이 마우리아 왕조의 건국자. 그래서 이 왕조 이름이 인도 최초의 통일왕조가 마우리아 왕조야. 건국자인 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이름을 따서 마우리아 왕조라 부르는 겁니다.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예요. 자, 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이름을 제가 왜 기억하라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건데요. 굽타 왕조가 나와요. 근데 이 굽타 왕조의 건국자는 이름이 찬드라굽타 1세야. 그래서 이 왕조는 굽타에서 따서 굽타 왕조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알렉산더의 원정군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 인도까지 오게 되고요. 그 인더스강 유역을 침략하고 돌아갑니다. 그 알렉산더의 침략이 인도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인도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 알렉산더의 원정군이 돌아간 이후에 만들어진 인도 최초의 통일왕조가 바로 뭐다? 마우리아 왕조다. 이 마우리아 왕조의 건국자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다. 이 사람의 이름을 뭐랑 구분해야 한다? 뒤에 나오는 굽타 왕조로 건국한 찬드라굽타 1세랑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시험에 나오면 자료에 같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스승인 사나키아와 재상인 카우틸랴였습니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이제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인도 북부 지역만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대에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마우리아 왕조 하면 이 사람 이름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소카 왕이라고 있어요. 이 아소카 왕은 이 북부 지방을 넘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 남부 지방. 쭉쭉쭉 치고 내려와서 어디를 제외한 남부의 일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합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네, 마우리아 왕조 여기 일부 지역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 통일한 거야. 근데 여기는 왜 못 갔냐? 여기가 데칸고원이라고 있어. 여담이지만 인도 전역이 다 통일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언제 처음으로 전역이 다 통일되냐? 영국이 식민 지배할 때가 돼서 인도 전역이 다 이제 하나로 묶이지. 그 전까지 인도 전근대사에서는 인도인의 손에 의해서 인도 전역이 통일된 적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정복을 해도 이 데칸고원 쪽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엄청 험난한 고원이야. 그래서 이 데칸고원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아소카 왕도 이 데칸고원 남부지방 여기는 정복을 못합니다. 이 데칸고원 이남, 데칸고원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와. 이 데칸고원 이남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안 할 뻔했어요. 네, 마음이 급해서 수도. 이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 이거 내가 일부러 적으려고 필기 안 했거든.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 여기 적어두세요. 수도가 어디냐면은 파탈리푸트라입니다. 어디라고요? 파탈리푸트라. 참고로 나중에 나오는 굽타 왕조도 수도가 파탈리푸트라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도 나오죠. 파탈리푸트라. 수도는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치거든요. 파탈리푸트라가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다라는 거. 파탈리푸트라. 알아두시고 이 남부지방 데칸고원 이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아소카 왕이 정복을 했다. 파탈리푸트라가 수도였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다가 이 아소카 왕 하면은 이 남부 데칸고원 이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다 통일했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혔다라는 거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뭐랑 비교돼서 나오냐면은 나중에 무굴 제국. 이 무굴 제국 역시도 이 데칸고원 남부 지방을 제외하고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무굴 제국이랑 영토를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특히 무굴 지역에서 가장 영토를 많이 넓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랑제브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우랑제브 황제. 이 사람은 데칸고원을 넘어가는 성공을 하는데 다 점령하지 못하고 데칸고원 넘어서 조금 점령하다 끝나요. 이 사람은 그 험난하다는 데칸고원 남부로도 진출은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지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아소카 왕은 데칸권 이남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를 통일했다. 그리고 아소카 왕 하면 잘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원래 어마어마한 정복군주였어요. 막 전쟁을 밥 먹듯이 하고 전쟁을 아주 즐겨하는 왕이었는데 칼린가라는 지역에서 한번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칼린가 전투. 근데 이 칼린가 전투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이게 뭐 기록에 따르면 뭐 수십만 명이 죽었다, 뭐 수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칼린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아소카 왕이 그 전쟁의 참상을 본 거죠. 자신의 손으로 죽인 수십만 명의 이제 사람들의 시체 더미를 보고서 현타가 온 거예요. 완전 현타가 세게 온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그럴 자격이 있는가?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는가? 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라는 이렇게 칼과 피와 전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나는 회개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뭐로? 법과 정의와 불교로, 부처님의 자비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라고 해서 이 칼린가 전투에서 현타를 맞고서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불교를 엄청나게 장려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불경을 정리하게 시키고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불경을 이제 정리해서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탑을 만들어요. 불탑을 만듭니다. 불탑. 그 불탑을 우리가 스투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탑. 스투파를 건설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석가탑, 다보탑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최초의 불탑이 바로 판치드탑이에요. 그럼 불탑을 만드는데 그 최초의 불탑, 아소카 왕이 만든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최초의 스투파 불탑이 산치 대탑입니다. 자, 그리고 불탑에 이어서 뭐도 만드냐? 석주, 돌기둥도 건설을 해요. 그래서 아소카 왕의 석주, 다른 말로는 아소카 왕의 돌사자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자, 여기 나오죠? 산치대탑. 뒷장에 나오죠. 산치대탑은 아소카 왕이 세운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다. 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이 탑, 불탑을 뭐라 그런다? 스투파라고 합니다. 이게 탑입니다. 산치대탑 여기 나오죠. 그리고 요게 아소카 왕의 석주, 돌사자상이에요. 아소카 왕의 돌기둥. 칼린가를 정복하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진리와 법만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해서 아소카 왕의 돌기둥 나옵니다. 아소카 왕은 칼린가 전투를 계기로 불교에 기이했다. 그는 이제 이런 그들의 자신의 깨달음을 돌기둥과 암석 등에 새겨 전국에 보급을 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소카 왕의 돌기둥, 아소카 왕의 돌사자상. 이게 오늘날 인도 여권에도 있는 인도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아소카 왕의 돌사자상. 아소카 왕이 칼린가 전투 이후로 불교를 엄청 강조했고 그걸 위해서 불탑을 건설했다. 대표적인 불탑 산치 대탑. 그리고 석주, 돌기둥도 건설했다. 아소카 왕의 돌사자상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이때 유행한 불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가 아니라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였어요. 상좌부 불교. 그래서 엄격한 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아소카 왕, 마오리아 왕조 때 아소카 왕이 보급했던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이 상자부 불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돼요. 동남아시아 지역. 바닷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동남아 지역의 불교를 보시면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교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승려들도 그렇고 그 동남아 특유의 그 불교 느낌이 있잖아요, 얘들아. 달라. 불교 계통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마오리아 왕조에서 아소카 왕이 불탑, 스투파와 석주, 돌기둥, 산치대탑과 돌사자상으로 보급한 불교는 대승불교가 아니라 상자부 불교고 이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상자부 불교는 바닷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오리아 왕조의 포인트 있죠. 산치, 칼린가, 파탈리푸트라, 데칸고원 이남 정복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오리아 왕조랑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이 서아시아 지역 국가는 박트리아라는 국가인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박트리아라는 국가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제국이 분열되잖아. 그때 등장했던 나라입니다. 박트리아도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승불교 나오죠. 황자부 불교.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자부 불교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개인의 탈을 강조하는 거 전파가 됐다. 그러다가 아소카왕이 죽고 나서 급격히 쇠퇴하다가 각종 이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이 마우리아 왕조는 분열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가 분열되고 한참, 이게 다 분열기였어요. 한참 분열기를 거치다가 그 다음 등장한 왕조가 쿠시안 왕조입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일본사로 치면 나라와 헤이안을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이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는 1세기경에 이란 계통의 유목민 중에서도 쿠시안족이 건국을 한 거예요. 이란 계통의 유목민. 파르시아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발전. 중국의 한 나라와 인도, 서아시아,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발전하는데, 자, 이거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서아시아사 수업할 때도 한번 그 계보도를 그려드렸죠. 이거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따로 자, 필기 노트를 하나 꺼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지금 정리해 드린 내용은 처음 정리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서아시아사 수업할 때, 파르티아 파트 수업할 때 선생님이 정리해 드린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로마. 여기 말에다가 적을까? 자,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서아시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자, 당시 인도에는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이 죽은 이후에 분열기를 거쳐서 등장한 무슨 왕조? 예, 쿠시안 왕조. 당시 중국은 한 나라.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의 불교가 언제 수용되었다? 그치, 후한 시절 때. 후한 시기 뭘 통해서? 비단길을 통해, 사막길을 통해. 무슨 불교가?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랑 반대되는 대승불교가,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각하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미술이 전파되죠. 그거 쿠시안 왕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는 파르티아, 마찬가지로 이란계 민족들이 건국을 했죠. 수도는 크테시폰. 자, 그리고 당시 로마는 공화정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아시아의 파르티아와 인도의 쿠시안 왕조는 무슨 무역으로? 예, 로마와 중국 사이를 동서양의 무역을 중개하는 이 중개 무역으로 큰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나라가 로마와의 직접 교역을 시도하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한 나라의 사신이 쿠시안 왕조를 통과하고 파르티아로 가는데, 파르티아가 이 로마로 가는 거를 막아요. 막 엄청 거짓말을 많이 쳐. 엄청 멀고 위험하고 막 이래서. 근데 한 나라 사신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그 중국 한 나라가 파르티아를 보고 뭐라 불러? 안식국이라 불러요. 너희 정말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편안하게 먹는구나. 안식국. 그리고 로마를 뭐라 불러? 대진국이라 불러. 이제 파르티아가 로마를 소개할 때 지중해를 통일한 거대한 제국입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한 나라 애들이, 그럼 우리 중국사로 따지면 진나라 정도 급인가? 이래가지고 대진국이라고 불러요. 그 로마는 당시에 공화정 말기였다. 그래서 자, 이 파르티아랑 공화정 말기에 로마가 한판 붙어요. 무슨 전투? 카르헤 전투. 카르헤 전투. 여기서 공화정 말기 1차 삼두 정치를 이끌고 있던 누가? 크라수스가, 이 카르헤 전투에서 크라수스가 사망하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둘이 격돌하게 되고, 결국 로마는 1차 삼두 정치가 무너지고 뭐로 넘어가게 돼요? 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된 이 카르헤 전투에서 파르티아가 승리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파르티아가 결국 누구한테 망해요? 네,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굉장히 정복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쿠시안 왕조를 침략해서 결국 쿠시안 왕조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쇠퇴하게 되고 뭐로 바뀝니까? 굽타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누구랑 싸워요? 이제 공화정 이후에 들어선 제정 로마. 이때 로마는 제정 말기였어요.
군인왕제 시대. 이게 무슨 전투였죠? 에데사 전투. 여기서 이제 로마가 패배하고 로마 황제가 포로로 잡히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파낭조 페르시아는 쭉 존재합니다. 쭉쭉쭉 존재해요. 언제까지? 로마가 분열될 때까지.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서로마, 동로마로 로마가 분열됩니다. 이 동로마가 바로 뭐예요? 비잔티움 제국이야. 이 비잔티움 제국이랑도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결국 누구한테 망해요? 네, 결국에 이슬람 정통 칼리프 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국타왕조랑 동시대 존재했던 중국은 위진남북조로 거쳐서 수당 시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수아시아 할 때도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다시 인도사로 돌아와서, 아무튼 그래서 이 쿠시잔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 이후에 등장을 했고, 누구랑? 중국의 한나라와 그리고 파르티아 그리고 로마랑 동시대에 공존한 나라입니다.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죠. 그리고 이 쿠시잔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바로 누구냐? 카니슈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카니슈카 왕 때 이제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있다면,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어서 아소카 왕이 있다면, 쿠시잔 왕조에선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쿠시잔 왕조의 수도는 어디냐? 수도. 아까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는 어디였죠? 네, 파탈리푸트라였죠. 쿠시잔 왕조의 수도는 푸르샤프라입니다. 푸르샤프라.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인 파탈리푸트라와 쿠시잔 왕조의 수도인 푸르샤프라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카니슈카 왕이 이제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이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이 사람 역시도 아소카 왕처럼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이 쿠시잔 왕조, 카니슈카 왕 당시에 보급된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이 보급한 상자부 불교랑 반대되는 무슨 불교?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큰 수레라는 거야. 이 대승불교는 개인의 탈을 강조한 상자부 불교랑은 반대로 중생들의 구제, 최대한 이 큰 수레에 나 혼자 타고 가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해탈하는 게 아니라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들을 구제할 거면 무언가 신앙의 대상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대승불교부터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시킵니다. 상자부 불교에서의 불교는, 상자부 불교에서 개인의 탈을 강조하는 이 상자부 불교에서의 부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냥 나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선배님 정도예요. 나도 석가모니의 길을 따라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님인 거야. 근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해야 하니까, 이 풀에 태워서 가야 되니까 뭔가 신앙의 이정표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이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간다라 양식이야.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그 전에 이 상자부 불교 때만 해도요, 부처는 신이 아니야. 그냥 선배님인 거야. 그래서 부처의 모습을 조각을 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상자부 불교가 유행하던 마우리아 왕조 때만 해도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하지 않고 그냥 부처를 표현할 때는, 그전까지는 부처님을 조각한 게 아니라, 그전까지는 그냥 부처님을 연꽃 혹은 발자국 이런 걸로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승불교가 유행을 하네.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네. 그러니까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뭔가 신격화 시켰네. 그럼 중생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분이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뭔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나온 게 간다라 양식입니다. 왜냐, 이 간다라 양식을 왜 간다라 양식이라 부르냐, 이 간다라 지방에서 발전했거든요. 이 간다라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애초에 마우리아 왕조가 나오게 된 게 알렉산더의 원정 때문이었죠. 이 알렉산더의 원정군이 다녀갔던 이 교통의 요지가 간다라야. 그런데 간다라 지역은 알렉산더의 군대가 다녀가면서 이 알렉산더의 그 군대가 퍼뜨린 그리스 문화에 기반한 헬레니즘 문화의 전통이 남아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걔들은 신의 모습을 조각하잖아. 제우스,
포세이돈, 아테네. 이 그리스는 신을 인간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잖아. 신의 모습을 조각을 하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부처님을 조각하자라는 간다라 미술이 대승불교와 함께 나오게 되는 거야. 인도 서북부의 이 간다라 지역에서 여기가 이제 그 헬레니즘의 전통이 남아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존의 인도 문화에 마우리아 왕조 때부터 왔었던 마우리아 왕조의 건국 계기가 됐던 알렉산더 애들이 남겨놓고 간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이 돼서 불상을 제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게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만들어지게 된 나라는 마우리아 왕조지만 이 마우리아 왕조 때만 해도 아소카 왕이 보급했던 불교는 상자부 불교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한 불탑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석주, 불탑 스투파, 석주 돌기둥 같은 건 나왔지만 불상은 조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냥 불상을 조각한 게 아니라 뭐 연꽃이나 연꽃, 발자국 같은 걸로 부처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 모습을 조각할 생각을 안 했지. 상자부 불교니까. 그런데 이 쿠샤낭조 때 와서 카니슈카 왕이 보급한 불교는 대승불교야. 대승불교는 중생을 구제해야 돼.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네? 그럼 중생들에게 이게 부처님이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부터 대승불교가 유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하는 인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양식이 나온 거야. 오케이 얘들아? 그리고 이 중생구제와 부처님 모습을 조각하는 대승불교랑 간다라 양식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 비단길을 거쳐서 후한시기, 비단길을 거쳐서 중국으로 전파가 되고 그 중국에서 일본과 한국으로 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중국의 불교가 중생을 구제하고 불상을 조각하잖아요. 불국, 석굴암, 본존불, 윈강석굴, 룽먼석굴 이런 것들. 자,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놨어요. 대승불교와 상자부불교. 자, 1세기 무렵 부처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해서 중생구제를 강조하는 불교가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을 대승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기존의 불교도 마우리아 왕조 때 유행한 그 불교가 개인의 탈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를 폄하해서 작은 술의 소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선생님 저는 소승불교, 대승불교랑 배웠는데요. 소승불교는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자부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용어야. 우리는 큰 수레인데 니들은 그 수레에 니들 개인만 타고 가는구나. 이래서 소승이라고 깔아뭉갠 거지. 이 사람들은 소승불교 사람들은 그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아요. 상자부 불교라 그래.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란 용어 자체는 대승불교가 상자부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죠. 소승불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파를 상자부 불교라 부른다. 상자부 불교는 정통적 해석, 개인 해탈을 위한 명상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종파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 자이나교도 나오고 여기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대승불교가 사막길, 비단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로 전파된다. 자, 그래서 후한 초에 사막길을 통해서 들어온 불교가 이런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지도 보시면, 자,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는 박트리아랑 같이 있었고, 수도가 어디다? 파탈리푸트라다. 그리고 아소카 왕과 함께 우리가 칼린과 산치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영토는 데칸과 남부를 제외하고 점령했다. 근데 쿠샤 왕조는 반대로 북쪽으로 확 올라갔죠. 북쪽으로. 그러면서 수도는 어디?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가 파탈리푸트라였다면 쿠샤 왕조의 수도는 푸르샤프라. 그리고 간다라.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사마르칸트라는 지역은 나중에 티무르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대 어디랑 공존했다? 파르티아랑. 파르티아랑만 공존한 거 아닙니다. 파르티아가 나중에 누구에게 정복돼요? 사파랑조 페르시아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 사파랑조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쿠샤 왕조가 쇠퇴하고 굽타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샤 왕조랑 파르티아가 같이 있는 지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쿠샤 왕조와 사파랑조 페르시아가 같이 있는 지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도는 푸르샤프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여기 뒷장 잠깐 보시면은 여기 그 선생님이 마우리아 왕조랑 쿠샤 왕조 비교한 거 나왔죠. 마우리아 왕조는 알렉산더의 침략으로 찬다라부터 마우리아가 건국했고 쿠샤 왕조는 그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쿠샤 왕조 건국했고 마우리아 왕조 전성기는 아소카 왕, 쿠샤 왕조는 카니슈카 왕. 영토는 이제 데칸고원, 마우리아 왕조는 데칸고원 남부를 제외한 인도 전 지역, 쿠샤 왕조는 서북인도, 그래서 파르티아, 쿠샨, 중국,
이런 중개무역으로 유행했다. 파르티아랑 한나라랑 공존했다. 나중에 사사랑조 페르시아까지 나옵니다. 마우리아 왕조는 개인의 탈을 강조한 상자부 불교, 스투파탑, 아소카 왕의 돌기둥, 돌사자상,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이 상자부 불교가 전파되었다. 아소카 왕 사후에 쇠퇴했다. 쿠시안 왕조는 카니슈카 왕이 보급했다. 불교를 무슨 불교? 대승 불교. 그러면서 부처님 모습을 조각하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양식도 나왔다. 그 비단길을 통해서 사막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로 전파되었다. 그래서 후한을 거쳐서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쇠퇴하고 굽타 왕조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건 불교가 전파되는 거 나오죠. 바닷길을 통해서 동남아로 전파된 상자부 불교, 사막길, 비단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로 전파된 대승 불교.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시고요. 부처님을 표현하는 방식도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발자국, 연꽃이었다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불상. 근데 보면은 헬레니즘의 특징은 이게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이 서양인이야. 옷에 주름도 엄청 많아요. 옷에 주름도 엄청 많고 뽀글뽀글한 헤어스타일. 그래서 윈강 롱만석굴, 석굴암 본전불에도 이렇게 옷에 주름이 많고 뽀글뽀글한 헤어스타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굽타 왕조가 바뀌어요. 이런 탐구 자료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다 적어놨거든요, 얘들아.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굽타 왕조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마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